아버지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야? 큰아들 민수가 병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요양보호사 복장을 한 석호는 손이 떨리며 물컵을 정리하고 있었죠. 차라리 아버지가 편하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둘째 진우의 냉정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거나 진우는 태연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석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의 진짜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웅장한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죠. 바로 장석호 회장이 평생에 걸쳐 일군 호텔 겸 요양원 건물이었습니다. 78세의 장석호는 이른 새벽부터 창가에 서서 자신이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이후 남들이 절망할 때 기회를 잡아 부동산과 요양사업에 뛰어들었던 그였죠. 손에 흙을 묻히며 밤낮 없이 일하며 지금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구나. 석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성공한 사업가답지 않게 어둡기만 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큰아들 장민수는 45살로 겉보기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석호가 보기엔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도 용돈이 필요할 때나 상속 이야기를 꺼낼 때뿐이었죠. 딸 장미정은 43으로 유명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역시 아버지와의 만남은 의무적인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 장진우는 41살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겠다며 호텔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석호가 보기엔 그 역시 권력과 돈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편히 쉬세요. 사업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칠 전 진우가 한 말이 석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말 같았지만 속뜻은 이제 물러나시고 재산 정리나 하세요였죠. 석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생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 자식들에게는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 자식들이 만나기만 하면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석호는 문득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재산만 바라보는지 말입니다. 석호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따랐고 석호 역시 이 모든 노력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사진 속 해맑은 아이들과 현재의 탐욕스러운 자식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컸습니다. 석호는 결심을 굳혔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식들의 본 모습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석호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내 요양원 구인 공고를 확인하고는 인사팀에 조용히 지시를 내렸죠. 김 씨라는 이름으로 요양보호사를 한 명 채용해주게. 내가 직접 추천하는 사람이니까. 인사팀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회장의 지시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요양보호사 김 씨가 호텔 요양원에 출근하게 되었죠. 물론 그 김 씨는 다름 아닌 장석호 본인이었습니다. 석호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평소 쓰던 비싼 안경 대신 검은테 안경을 썼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럽게 바꿨죠. 거울을 보니 평범한 요양보호사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석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요양원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낸 공간에서 이제는 직원의 신분으로 자식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과연 자식들은 아버지를 알아볼까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위장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까요? 요양보호사 김씨로 변신한 장석호는 호텔 요양원 최고급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 병실은 원래 특별한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석호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환자 한 명이 입원해 있었죠. 바로 석호 본인이 연기할 환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온 김씨 요양보호사입니다. 석호는 간병인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가짜 환자가 누워 있다고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석호가 때로는 요양보호사로 때로는 환자로 역할을 바꿔가며 연기할 계획이었죠. 첫째 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석호는 병실 청소와 정리를 하며 주변 환경에 익숙해졌죠. 간호사들은 새로운 요양보호사라며 친절하게 업무를 설명해 줬습니다. 김 씨, 이 병실 환자분은 특별히 관리해야 해요. 가족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간호사의 말에 석호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주 온다는 가족들, 바로 자신의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죠. 민수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는 침대 쪽을 향해 인사했지만 그의 시선은 금세 병실을 정리하고 있던 석호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새로 온 요양보호사인가요? 네, 김 씨라고 합니다. 석호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죠. 평소 아버지의 모습에 관심이 없었던 탓이었을까요? 커피 좀 타다 주세요. 아메리카노로요. 민수는 석호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타러 갔죠. 평생 명령을 받아본 적 없던 그였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자 민수는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커피도 제대로 못하네. 너무 연해요. 이런 요양보호사 왜 고용한 거야? 석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껴 키운 아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뒤이어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으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나야. 아버지 병실에 와 있어. 아직 의식 없는 것 같은데 이참에 유 원장 이야기 좀 해야겠어. 변호사한테 미리 연락해둬. 석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 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조사해봐. 호텔이랑 요양원 말고도 부동산이 꽤 있을 거야. 민수는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다고 생각하며 거리낌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호는 물컵을 정리하는 척하며 모든 대화를 들었죠. 전화를 끄는 민수는 석호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환자 상태 어때요? 의식 돌아올 가능성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석호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빨리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고생만 하시는 것보다는. 민수의 말에 석호는 정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딸 미정이 왔습니다.
미정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우아한 모습으로 병실에 들어왔죠. 아버지, 미정이에요. 미정 역시 침대를 향해 인사했지만 곧 석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분이시죠? 아버지 돌봄 잘 부탁드려요. 처음엔 정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정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아저씨, 아버지 재산 관련 서류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미정은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석호가 병실에 놔둔 일부 서류들을 뒤지면서 말이죠.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시면 유언장 작성하시도록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저씨도 증인으로 서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의 계획까지 듣게 된 석호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죠. 더 많은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둘째 아들 진우까지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형과 누나보다 더 직접적이었죠. 요양보호사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편안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진우는 아예 대놓고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주먹을 꽉 쥐었죠. 그리고 혹시 아버지 유언장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사업 관련 중요한 서류들 말이에요. 세 자식 모두 아버지의 안부보다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석호는 요양보호사 복장 속에서 점점 분노가 쌓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이들을 위해 일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요. 그날 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석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더 큰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장석호의 예상대로 상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오후 세 자식이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석호는 요양보호사 복장을 하고 병실 한편에서 물컵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형,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계속 말했죠. 아버지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정식 유언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법정 상속대로 나눠지는 거죠. 잠깐만, 그럼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진다는 얘기야? 미정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그게 말이 되나요? 내가 아버지 사업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데, 호텔 운영도 내가 다 하고 있고, 요양원 관리도 내 손을 거쳐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진우의 주장에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한 거잖아. 내가 법적으로 아버지 재산 관리를 도와준 게 얼마나 많은데. 세금 문제, 계약서 검토, 이런 거 다 내가 했어. 석호는 물컵을 닦는 손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재산을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 참담했거든요. 오빠들, 진정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미정이 말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나누자면 내가 아버지 병간호를 가장 많이 했어요. 병원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건강관리도 다 제가 챙겼잖아요. 병간호라고? 너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잖아. 진우가 반박했습니다. 석고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죠. 누가 더 많이 돌봤는지 따지고 있지만 사실 아무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요.
민수가 서류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법률 전문가로서 미리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 봤어요. 이걸 기준으로 논의해 봅시다. 민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석호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가까이 다가갔죠. 호텔 지분 40%는 내가, 요양원 지분 30%는 진우가, 나머지 부동산은 미정이 가져가는 걸로 했어요. 잠깐, 왜 형이 가장 많이 가져가요? 진우가 벌떡 일어서며 항의했습니다. 내가 법적 업무를 처리했고 큰아들로서 책임도 더 크니까 당연하지. 그런 논리라면 실제 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맞잖아요. 두 형제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자 미정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 저도 아버지 딸인데 왜 저한테는 가장 적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차별 아니에요? 미정아, 너는 시집가서 남의 집 사람이잖아. 우리 집안 재산을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해? 민수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 지금 21세기인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저도 아버지 피를 받은 친딸이에요. 석호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들의 초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떤 항목에도 아버지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로지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아버지 동의 없이 유효한가요? 미정이 의문을 제기하자 민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시면 동의받으면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법정 상속으로 처리하되 우리끼리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돼요. 만약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어떻게 할 건데? 진우의 질문에 민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상태로 봐서는 의식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의사 말로는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석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뇌 손상이 심각하다니요? 민수가 의사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거짓 정보가 나온 걸까요? 그럼 우리가 대신 결정해야 한다는 거네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안도감이 배어 있었죠. 차라리 그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셔서 복잡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진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효도일 수도 있죠. 석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아, 죄송합니다. 석호가 황급히 물컵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아저씨, 좀 조용히 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 중이니까 밖에서 기다리세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계속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어쨌든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가 더 고생하시기 전에. 자식들의 냉정한 계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석호는 복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 자식들 사이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거든요. 석호는 요양보호사로서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었죠. 그날 오후 민수가 병실에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는 찢어진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진우 그 자식이 감히. 민수는 병실 문을 거칠게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석호는 침대 옆에서 환자용 물통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민수의 분노에 놀라 움찔했죠. 요양보호사 아저씨, 잠깐 나가 계세요. 급한 전화를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요양보호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다. 그냥 계세요. 어차피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니니까. 민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진우 그놈이 내 유언장 초안을 찢어버렸어. 응, 맞아. 아예 자기가 새로 만들겠다면서 법무법인까지 알아봤다는 거야. 석호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더 가관인 건 미정이도 진우 편을 든다는 거야. 내가 큰아들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야. 내가 법적으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석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신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니요. 전화를 끊은 민수는 병실을 서성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우 놈이 사업 운영한다고 설치더니 결국 다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냐? 그리고 미정이도 여자가 뭘 그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해. 석호는 물컵을 정리하는 척하며 아들의 독백을 들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죠. 1시간 후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민수와 달리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요양보호사님, 형이 다녀갔나요? 네, 1시간 전에 가셨습니다. 석호가 대답하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뭔가 화가 나 있던 것 같던데 혹시 무슨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진우의 질문에 석호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글쎄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쨌든 형이 화를 내는 건 이해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죠. 진우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형과 달라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사업도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석호는 진우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둘째 아들만큼은 다를까 하는 희망을 품었거든요. 하지만 진우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아버지가 이런 상태로 계시는 게 본인께도 고통스러우실 테고 저희에게도 솔직히 부담이죠. 진우는 변호사 명함을 꺼내며 석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변호사한테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면 저희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 모든 결정을 저희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석호는 진우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는지 알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유언장은 물론이고 치료 방침도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거나. 연명 치료요? 석호가 놀라서 반문하자 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도록 하는 거죠. 물론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치료를 중단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석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둘째 아들도 결국 자신의 죽음만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때 미정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어두웠죠. 진우야, 형이 변호사 사무소에 갔다가 왔다면서? 뭔 짓을 한 거야? 누나도 알잖아요. 형이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미정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깨어나지도 못하실 것 같고 우리는 매일 병원만 드나들고. 석호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VIP 병실비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미정의 걱정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우리가 먼저 상속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무슨 뜻이야?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들을 미리 우리 앞으로 이전해 두는 거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지금이 적기거든요. 석고는 진우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가져가겠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동의 없이 그런 게 가능해? 미정의 질문에 진우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 가능해요.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대신 결정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쉬워요. 그때 민수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들려 있었죠. 진우, 미정, 잘 왔네. 나도 변호사랑 상의해 봤는데 우리끼리 합의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더라. 새 자식은 석고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석호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석호는 요양보호사로서 병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죠.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아버지 상태로는 의식 회복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대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석호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진우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가능한가요? 아, 대필도 괜찮다고요? 그럼 아버지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석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필이라니 이건 명백한 위조였거든요. 진우는 통화를 마치고 병실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야. 변호사가 방법을 알려줬어. 아버지 명의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야. 석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증인만 제대로 세워두면 문제 없다더라. 요양보호사 아저씨도 증인으로 세우면 완벽하겠어. 진우가 석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직접 와서 서류 준비해 준다더라.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통화를 끝낸 진우는 석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실 예정이에요. 변호사님인데 아버지 관련해서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러 오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석호가 대답하자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아저씨도 증인으로 서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석호는 진우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산을 분배하려는 거였죠. 오후에 민수가 왔을 때도 비슷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진우 그놈이 먼저 변호사를 불렀다고? 그럼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 민수는 조급해하며 병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내 변호사가 먼저 오도록 할게. 진우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고. 석호는 두 아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경쟁하는 모습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미정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전화통화에 바빴죠. 오빠들이 변호사까지 부르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저도 대비해야겠어요. 미정은 석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오빠들이 아버지에 대해 뭔가 이상한 말하는 거 들으신 적 있어요? 석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가족 간의 갈등만 더 커질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저씨는 정직해 보이니까 부탁드릴게요. 내일 오빠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뭔가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미정의 경고에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유언장 같은 거라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오빠들이 아버지 몰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석호는 미정만큼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그 기대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저도 제 몫은 확실히 챙겨야겠지만요.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는 항상 특별히 아껴주셨으니까. 결국 미정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거죠. 그날 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석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 자식 모두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위조까지 서슴지 않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건가?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IMF 이후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일궈냈지만 결국 자식들에게는 탐욕의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버지, 중요한 일로 왔어요. 민수는 침대를 향해 말했지만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요양보호사세요. 변호사는 석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증인이 필요해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자 석호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언장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석호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장석호 씨께서 평소에 큰아들 장민수 씨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변호사가 석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석호는 당황했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요. 아저씨가 직접 들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민수야, 너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싶다고 하신 거. 민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죠.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증인란에 성함과 도장만 찍어주세요. 변호사가 펜을 건네자 석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을 하는 순간 자신의 재산은 민수 혼자 차지하게 될 거였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진우의 외침에 병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진우야, 너는 왜 여기 와? 내가 왜 오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아버지 병실인데. 진우는 민수와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려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 몰래 유언장이라도 조작하려는 거예요? 석호는 두 아들의 대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우가 민수의 음모를 막아줘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아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조작이라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벌컥 화를 내자 진우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의식도 없으신 상황에서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서류 작성하는 게 정상이에요? 변호사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가족 간에 충분히 상의하시고. 아니에요, 변호사님. 계세요. 민수가 변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진우는 그냥 질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사업을 맡기시겠다고 하신 걸 못마땅해 하는 거죠. 질투라고요?
형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진우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형한테 사업을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사업 운영은 제가 다 해왔잖아요. 석호는 두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사업을 완전히 맡기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요양보호사 아저씨, 민수가 갑자기 석호를 불렀습니다. 아저씨가 직접 들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싶다고 하신 거. 석호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요구였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면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저씨, 형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저한테 사업을 계속 맡기겠다고 하셨거든요. 진우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때 미정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죠. 오빠들, 뭘 하는 거예요? 복도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아, 잘 왔다. 형이 아버지 몰래 유언장을 조작하려고 해. 진우가 미정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정말 그런 거예요? 조작이 아니라 정식 절차야. 아버지 뜻을 존중하는 거라고. 민수의 변명에 미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가 언제 오빠한테만 모든 걸 주겠다고 하셨어요? 너도 진우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자식이 모두 모인 상황에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석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죠. 그럼 이렇게 해요.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의사 말로는 의식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데.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공평하게 나누면 되죠. 굳이 누가 더 많이 가져갈 이유가 뭐 있어요? 진우의 제안에 민수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평하게? 내가 법적 업무를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데. 법적 업무는 월급 받고 한 거잖아요. 저는 실제 경영을 맡고 있다고요. 경영이라고 해봤자 아버지 지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세 자식의 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석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죠.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몰랐구나. 석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가족이라는 것도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류 작성을 미루는 게 좋겠네요. 가족들 간의 합의가 이뤄진 후에. 아니에요. 오늘 끝내야 해요. 민수가 변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진우랑 미정이가 방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뜻은 저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라고요. 형, 그만 좀 해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순간 석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복장을 한 채로 서 있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만해라. 작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반말을 한 거였거든요. 뭐라고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석호는 천천히 요양보호사 모자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쓰던 안경을 다시 꺼냈었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병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식은 모두 얼어붙은 듯 석호를 바라봤죠. 변호사도 당황한 나머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석호는 평생 숨겨왔던 분노를 천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석호의 말에 병실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자식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주우려다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듯 계속 석호를 응시했죠. 그럼 지금까지. 진우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석호는 천천히 요양보호사 복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봤다. 요양보호사 김씨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미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말들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물론이지. 너희가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건지, 내가 언제 죽기를 바라는지, 심지어 유언장까지 조작하려는 것까지 다 봤다. 석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버지,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급히 변명했지만 석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지? 내가 죽기만 기다리면서 재산 계산하고 변호사까지 불러서 가짜 유언장 만드는 게 무슨 뜻이었단 말이냐? 변호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용히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디 가십니까? 석호가 변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제 큰아들이 부탁한 유언장 조작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 줄 몰랐다고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유언장을 대필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변호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서류를 챙겨 급히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석호와 세 자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아버지.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석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도 마찬가지였잖아. 오빠들이 재산 독차지하는 걸 막겠다면서 결국 너도 내 몫은 챙기려 했잖니.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거든요. 진우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를 생각해서 한 거예요. 형이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해서. 나를 생각해서? 석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너는 내 연명 치료까지 중단하려고 했잖아. 그게 나를 생각해서 한 거냐? 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대로 들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건 아버지께서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라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서라고. 석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건 너희들 때문이었어. 내 자식들이 내 재산만 노리면서 내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세 자식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석호는 책상 위에 있던 상속 관련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들, 너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는지 다 봤다. 누가 몇 %, 어떤 건물을 누가 가져갈지까지. 그리고는 그 서류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민수가 말렸지만 석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지? 내 재산인데 내가 찢으면 안 되나? 서류들이 모두 찢어지자 석호는 조각들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이 재산들,
너희들이 그렇게 탐내던 것들 말이야.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IMF 이후에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밤낮 없이 일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노력했지. 그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자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너희들에게는 그냥 돈덩어리였구나. 아버지는 그냥 돈 나오는 기계였고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미정이 울면서 말했지만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지? 내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너희가 한 행동들을 설명해봐라. 세 자식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호는 주머니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진짜 유언장을 써뒀어. 너희들이 가짜로 만들려던 것 말고 진짜 내 의지로 쓴 거야. 자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석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산들 대부분은 장학재단과 요양원 복지기금으로 기부할 거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아버지, 세 자식이 동시에 소리쳤지만 석호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들한테는 최소한만 남겨둘 거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너희들 손으로 벌어서 살아야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석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석호의 선언이 끝나자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 자식은 모두 넋을 잃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평생 의지하던 재산이 모두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공한 변호사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초라한 아들일 뿐이었거든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진우와 미정도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호는 그런 자식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석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너희가 몇 주 동안 내 앞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가짜였단 말이냐?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머리를 맞대고 계산하던 그 모습들이?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석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는 언제부터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지? 언제부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 목록이 되었지? 세 자식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 스스로도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석호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요양보호사로 지내면서 느낀 건데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걱정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었잖아. 오직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고 싶어 했지. 석호의 말에 세 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관심사나 감정보다는 재산에만 신경 썼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석호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뭘 깨달았지?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라는 걸요. 석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너희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네, 아버지. 정말로 변하겠어요. 미정이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라. 석호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너희 힘으로만 살아봐라. 내 도움 없이 내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야. 세 자식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1년 동안 너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준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진우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1년 후에는? 1년 후에 너희가 정말 달라졌다면 재산 문제도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가족을 묶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과 관심이 가족을 묶는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날 이후 세 자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큰 법무법인을 그만두고 작은 동네에서 시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죠. 진우는 아버지의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며 사람 사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미정은 갤러리를 정리하고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 무엇인지 배웠죠. 6개월이 지나자 세 자식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올 때도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석호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식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세 자식은 아버지를 작은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할머니가 운영하는 소박한 곳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직접 준비했어요. 미정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세 자식이 함께 요리를 만들어 온 것이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석호는 자식들이 만든 음식을 천천히 맛봤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따뜻했어요.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알겠어요. 돈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요. 맞아요, 아버지. 진짜 소중한 건 가족이더라고요. 진우도 동의했습니다. 석호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래, 이제야 내 자식들 같구나. 그날 저녁 작은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식당도 비싼 요리도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만찬보다 소중했어요. 석호는 며칠 후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여전히 상당 부분은 기부하기로 했지만 자식들에게도 적절한 몫을 남겨두었죠.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너희가 정말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데도 사용해야 한다. 세 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몇 년 후 장석호는 진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평화로웠어요. 자식들이 곁에서 진심으로 돌봐주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장례식에서 세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했죠. 돈이 가족을 묶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가족을 묶는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말입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